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UUK 초유초대석 진행자 김하은입니다. 토요초대석 세 번째 시간 한직명 선생님과 계속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접했던 한국의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같은 게 있을까요? 혹시 기억에 남는 작품이라든지요? 예,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제일 많이 유통이 되는 게 북한의 평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경지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고위층 간부들의 자식이나 뭐 이런 자식들이 이걸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CD 단기를 지나서 외상하대다 가지고 한 수백 편의 영화를 보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권리도 권리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왜 권리지가 않나? 북한은 출판 검열 청구과 두 검열 단체가 있거든요. 가들이 기본 타깃이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이 새 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니까 그 치는데 집에 컴퓨터를 너트컴으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비추형으로 하나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데스크톱은 비추형이고 검열 받는 형. 그러니까 자기가 따로 집에 갖고 있는 너트컴이 있어서 이건 국가에 등록되지 않은 컴퓨터라. 그러니까 북한은 다 등록을 하거든요, 컴퓨터를. 해외에서 수입해온 그런. 그래서 해외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있는데 비법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들어와서 북한에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북한의 망명인들 그게 그 등록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국가안전보위성산하에. 거기 등록을 안 했으니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트컴을 가지고 보거든요. 왜? 그러면 또 검열이 온다 치도 너트컴은 뭐 빠른 시기에 감춰가지고 뭐 은밀한 장소에 숨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 영화에서 제일 이거 봤다는 게 그때 엽기적인군요. 이게 내 머릿속에 제일 남는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우선 주인공이 여성인데다가 여성이 북한은 봉건 쪽이고 뭐 이런 여성 이미지가 강한데 뭐 한국의 여성이 뭐 술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들이 나오는 거 보고선 그게 제일 감상이 깊었고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기본 보는 게 역사 드라마를 많이 봅니다. 네. 북한의 역사물에 대해서 교육이 부족하고 실용지을지 교육으로 많이 교양을 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물적인 영화는 한국이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기본 방에 역사물 영화를 많이 봤어요. 그때 들어가서. 혹시 역사 드라마나 역사 영화 중에 되게 재밌게 봤던 작품이 있을까요? 네, 드라마를 뭐 좀 전속적인 드라마는 제가 좀 보기 힘들거든요. 네, 한국 드라마는 일단 빠지게 되면 이거 새벽까지 봐야 돼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그 한국처럼 연속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메모리에 있는 걸 보니까 다 있잖아요. 네. 뭐 50몇 개부, 60몇 개부를 밤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니까 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저 단편 영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봤어요. 왜 단편 영화 잠깐 퇴근해서 보고 그러면 뭐 자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단편 영화 많이 봤고요. 육사물 영화도 많이 봤어요 거기서. 근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런데 뭐 대장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뭐 북한에서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돌아가고 그건 사실입니다.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간부집 자식들의 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두려움을 공포심과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 자체에 내가 탈북하기 전에는 집 자체에 컴퓨터를 아예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게 시끄러우니까 일단 걸리게 되면 숱한 연줄이 나고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집 자체 데스크톱 자체도 아예 먼저 다 팔아버리고 없애고.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들면 종합대학에서 이게 공부를 진행하랬어요. 그러니까 학업에 북한은 공부하는 게 한 4강의를 진행하는데 3강의가 끝나면 12시 40분이고 2시에 강의가 시작해서 한 3시 40분까지 강의를 해요. 북한은. 그때 강의 도중에 한 명씩 불려나가는 거예요. 그 모르죠.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보니까 한 명씩 교대적으로 한 명이 가서 대학에도 국가뭐 아까 안전보위성에 나온 그 주재원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 드라마에서 누가 걸렸으니까 이 사람을 풀면 또 이 사람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연주 끌려 나가는 거 보니까 한 10대명 끌려 나가요. 지금 쫙 공부 강의하는데 뭐 요게 좀 한국처럼 강의에서 강당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큰 교실에서 여러 개 학급이 모여서 집체 강의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중호가에서 많이 좀 이거 말하자면 한국 드라마 보는 잡혀가는 일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평양 내국어 대학에서 먼저 잡혔어요. 잡히면
북한의 그 주무가 평양에 잡히면 연줄고 걸린 게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 문학부로 넘어와요. 예, 외국 학원은 다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면 이제 쫙 걸리면 이제 뿌리 형식으로 그저 한 몇십 명이 걸리는 거예요. 같은 친한 사람들끼리. 그 답하고 그러면 북한은 뭐 하나 부려야지 나갈 수 있게 되니까 무조건 하나 불거든. 그러니까 연주 불게 되면 그다음에 그 초벌은 그저 그때 종합대학에서는 그 퇴학된 사람도 있고 퇴학까지는 안 주고 좀 아버지가 너무 파워가 세거나 힘이 있으면 퇴학은 못 시키니까 탄강에 가서 1, 2년 정도 뭐 혁명하라 그럴까 탄강에 가서 일 시키고 친구네 집 가니까 이게 안전모가 걸려 있더라고 집에. 이건 뭐냐 하니까 한국 드라마 보고선 탄강에 가서 그 갔다 온 기념으로 걔네들 가던 안전모를 다 걸어놓고 있더라고 거기다가.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그렇게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대학생들도 많이 보고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사상교육을 진행하잖아요. 예. 혹시 어떤 식으로 주입이 되는지, 그리고 혹시 사상교육을 받을 때 이 교육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사상교육에서 좀 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일반적으로 세뇌라고 그러는데 네. 그 단어를 내가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북한은 사상교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사상투쟁의 제1선의 소자 하는데 그게 시작이 굉장히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말을 틀 때부터. 아니 말을 틀 때부터까지는 아니고 말을 틀 때부터 된다고 또 이야기돼요. 버는 게 다 눈의 이미지로 버는 게 읽는 거 버는 게 모든 게 사상교양에 관련된 네.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되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인식 단계에 들어오는 건 한 7살 때부터 한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례를 들면 2012년도인가 11년도에 김정은이가 김일성 광장에서 소년단 대회를 주최했거든요. 그때 김정은이가 육성으로 말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7살 난 아이들한테 그 말도 채뜨디 못한 아이인데 굴도 못 쓰는데 그걸 암송시키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나도 내가 이렇게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야 무슨 조나이 때부터 저걸 시키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폐쇄됐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이 법회라된 삶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세뇌라고 생각하지 않고 온 세계가 다 이렇게 사니까 사상교육으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응당 받아야 되는 걸 받는다. 이게 제대로 된 거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분단력이 없지. 모두가 다 그렇게 돌아가니까 세계가 다 사회가 다 그렇게 움직이고 그걸 알아차릴 시간도 없겠네요. 알아차릴 새가 없지. 저기 가도 그런 세네 저기 가도 그런 세네 구림은 다 그런 구림 하니까 그렇게밖에 인식이 없고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로 아는 거죠. 그러다가 좀 커서 외모 정보에 말하자면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작아요. 그때 보면 사람이라는 건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 내가 이거 판단력에서 이게 내가 삶이 나쁜 거로구나 하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북한 외모성에 가서 거기서 매일이다시피 그 외모 정보를 두드니까 거기서 조금 의무심을 갖기 시작했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게 무슨 반한 정신이나 이런 건 없고요. 그거 우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못하냐. 사례는 관광. 우리는 자유관광으로 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만 이렇게 이런 사람이 붙어가지고 한 사람을 못 사게 굴까. 관광 오신 분들을 이런 식으로 사고하게 됐고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상교육은 북한에서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가게 되면 혁명역사라고 있어요. 이대한 김일성 동지 혁명역사, 이대한 김정일 동지 혁명역사 한번 쭉 훑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태어나서부터 쫙 해서 역사에서 저거에서 쭉 노자까지 마지막까지 한번 노자까지는 안 읽고 혁명역사만 훑고 김정일이가 한 것도 읽고 그러면 김정은이는 특강으로 나와요. 특강으로 서책자로 특강으로 배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이제 끝나고 대학교를 가요. 대학교 가면 과목에 정치사상 과목이라고 있어요. 이게 김일성주의 기본 그러면 혁명 노작돌 혁명역사 그러니까 처음에 혁명역사 2차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정치사상은 그러니까 안 배우고 무조건 대학급을 또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으로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각인시키는 거지. 어릴 때 인민학교 말하면 소학교 때 한번 훑고 중학교 때 한번 훑고 대학교 가서 한번 3차에 또 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3차에 대해서 훑으니까 쉽게 말하면 주무가 이슬람교의 코란 정조를 이렇게 3번 훑는 거. 각인이 된 것처럼 코란 정조처럼 생활이 좋아야 이렇게 작은 사람 물어봐도 너 김일성이 생활을 언제 하면 딱 12년 4월 15일 딱 될 정도로
이게 가게 되게 그러면 대학에서 좀 더 나가게 되면 뭐랄까 현행노작 그러니까 김일성이야 이때까지 순굴돌 로작 그 로작이라 로작 그러니까 김일성 로작 그다음에 김종일 로작 김종은이 로작 그건 현행노작 김종은 로작 해가지고 하는데 대학교에서 한 개 분기마다 한 그게 그 시험 칠 때마다 한 170 몇 개 정도의 문제가 나와요 그게 그걸 암송 그거에서 낮은 점수를 맞게 되면 모든 과목이 다 낮은 점수로 되는 거예요. 정치사 말하자면 북한도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이 정치사 과목에 대한 학점을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학점제라는 게 자본주의 방식으로 갖다 한 건데 그러니까 이 과목은 좀 도란 과목이니까 내가 높은 점수를 맞으면 2점을 준다. 정치사 과목은 높은 점수를 맞아서 10점을 준다. 이렇게 해서 두 급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점을 얻지 못하면 10점 얻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한만 높은 점수를 맞아도 마지막엔 점수가 완전 평균이 확 내려. 평균적으로 확률이 확 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라이프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최동을 해야만 중앙급 그게 배치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보통 이하게 되면 C 독급 중앙기관 C 독급 기관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뭐 공장기업소 농장 가야지 뭐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이 생활 라이프니까 이걸 정신없이 공부하는 게 로작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 뭐 지금 나 이렇게 앉아서 김일성주의란 무엇이냐 막 다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건 뭐 논리적인 것도 제치고 이건 아예 각인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사상적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실상이 북한에서 봤던 사상교육과 달랐을 때 혹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에 첫 봤을 때 한국에서 내가 제일 깜짝 놀란 건 박근혜 대통령 타도와라 뭐 이런 말하자면 구호나 뭐 이런 것들이 버섯이 신문지상에도 나가고 뭐 보도 매체에서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도 하고. 이걸 보고 기도 한나라 대통령인데 그래도 어디까지나 격상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왜 국제사회가 봤을 때 자기 나라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대통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렇게 북한식 사과 방식을 가지고 봤어요. 그게 제일 깜짝 놀랐던 사실이고 지 하고 싶은 소리를 막 하고 다니더라고. 다니면서 막 욕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에선 김일성이 나쁘다고 말 한마디 하게 되면 당장 잡혀가니까. 왜 쉽게 말하면 북한에 있을 때 술 먹을 때 식당에 가서 술을 먹을 때 절대 제대로 안 먹어요. 잘못 취하면은 바로. 북한도 회식 문화가 있거든요. 북한도 회식이라고 국자금이나 과자금이 있어가지고 한 주에 뭐 한 두세 번씩 뭐 서너 번 도 갈 때도 있고 한 주에 매일 갈 때도 있고 이렇게 식당 가서 식사를 해요. 하는데 쫙 먹다가 마지막에 내가 찰 것 같다 하게 되면 그다음 가요. 그럼 집에 가서 2차를 하지. 그러니까 나도 지금도 습관적으로 집에서 혼자서 술 먹기를 좀 좋아하는 게 뭐냐 뒷소리보다 상소리가 낫다고. 거기 앉아서는 상소리를 하다가 작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먹을 만큼 술을 먹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안 먹고 가잖아. 그러니까 집에 와서 와이프가 다시 상을 차려가지고 먹고 싶은 장을 채우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자야지. 그러니까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서 혼자서 술을 잘 먹어요 제가. 남들하고 좀 틀린 점이.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좀 길 수도 있는데요. 북한에서는 아직도 계급이 뚜렷하게 존재하잖아요. 계층이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가장 최하층민의 삶은 어떤지, 낮은 계급의 사람이 비교적 더 낮은 계급의 사람을 차별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계급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또 인권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계급별로 인권이 다르게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계급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사회에 노출적으로 계급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건 계급 정책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계급 정책.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노동계급, 농민계급 일반적인 계급이 아니라 북한 당국이 계급을 어떻게 나누고 계급에 대해서 정책을 어떻게 실현시키는가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지침서라고 그럴까? 그게 북한 노동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북한 주민에게도 비밀화돼 있고 노출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같아요. 넌 어떤 계급이기 때문에 넌 이상도 발전할 수 없어. 이걸 딱 집어넣게 되면 그 사람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반국가적 행위를 할까봐 그걸 노출시키지 않아요. 절대 계급 정책은. 그게 북한 노동당에서 그 보고 일반 계급 정책을 간부 선발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북한에서는. 그러면 여기 보면 인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넌 발전이야 저 정도밖에 더 가지 못해.
그러니까 실례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계급 정책이 있는데 계급 정책은 북한 노동당에서 수립하고 비밀화된 단기간 인사초마다 비밀적으로 하달하고 있어요. 근데 최근 시기에는 북한의 계급 사이가 조금 말하자면 좀 붕괴되는 게보다 좀 모호해진다고 이야기할까. 왜 6.25 시대 때 항무장 투쟁 시 북한의 항무장 6.25 시대 때 이때 계급적 환경이 좋고 나쁜 사람들이 이제 2대가 넘어간 거예요. 3세대. 3세대는 북한도 역량관계라 그러거든요. 계급적 역량관계. 역량관계에서 조금 중요시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40대 후반 사람들은 계급적 관계를 많이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와서는 이제 분단 역사가 70년이 흘러서 이제 와서는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유권이 주어지지만 옛날에는 아예 못 갔어요. 계급적 관계를. 지금도 계급적 고수하고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인권이라 하게 되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해서 주장하기 나온 건 2000년 초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인권에 대해서 중시하면서 인권은 국권이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냥 북한 내무성에도 인권은 국권이다 그게 달아놓고 북한 외교관들이 인권 문제에 많이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관심 안 했어요. 그다음에 너희가 뭐 오케이 말아갔으면 말하고 상관 안 한다 이랬는데 북한 당국에서도 인권의 중요성과 국제사회 압력이라는 걸 알고 압력이 들어오니까 인권 문제에서 시각에서 1년에 2번인가 인권총회를 진행해요. 국제사회에서 11월 달에 한 번 하고 이게 2번 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도 담당국이 있으니까 담당국에서 뭐가 북한의 인권 문제 상황이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말하자면 북한 쪽에다 반대 우세를 제기하게 되면 난 담당자로서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철회되지 않도록 내가 담당한 나라의 대사관을 컨트롤하고 움직이고 그 사전 준비 다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북한의 인권은 자기네가 주장하는 대로 사회주의 인권이에요. 사회주의 인권. 그러니까 북한의 인권은 사회주의 인권이 아니고 북한도 자기 나름대로 말하자면 국민들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북한의 주장은 말하자면 무상치료제, 무상 11년제 무고육 뭐 이런 형식으로 그러면 자기네가 주장하는 게 그게 사회학자 협회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북한식 사회주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계급이 예전보다는 뭐 아예 뭐 예를 들어 뭐 일반 평민 계급이라고 하셨나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거나 뭐 아예 그런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아예 못한다고 하셨다가 요즘에는 조금 이제 좀 괜찮아지는 그런데 낮았다 해도 북한은 철저히 권력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네. 그 사람이 암만 그게 계급적으로 허용이 된다 해도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일반적으로 가족 결집력 권력 구조가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나 가족에 말하자면 삼촌은 노동당, 네. 그러면 뭐 외삼촌은 군부 뭐 이런 식으로 가족이 이렇게 북기관, 사법검찰기관 이런 속에 다 한 명씩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근데 이런 권력 구조 안에 일반 평민이 거기 편입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노릇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허용된다 해도 권력을 가진 사람은 계속 권력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완전 말하자면 확률 쪽으로 봤을 때 밑에 바닥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최대한 작다. 이 소리인 거예요. 그게. 그럼 아직까지 뭐 아버지의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경우라든가 그거는 그런 게 아직 좀 아버지 직업이 일반적으로 물려받는다는 게 북한의 농촌 계급, 그러니까 농민 계급 속에 그게 아직도 구태연하게 남아 있는데 지금도 북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농촌에서 다른 곳으로 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거지 이동도 못해요. 그건. 일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는데 여성인 경우에 조금 허용이 되는 게 다른 도로 갈 수 있고 여성이 조금 괜찮은 남자인 경우에는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 안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뭐 딴 데 갈 직업을 안 줘요. 주거지 이동의 권리가 없는데 살아야지 거기서. 혹시 그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신분이 뭐 노동계급인데 뭐 조금 더 높은 직급이 된다던가. 거기에 어떤 경우나 그래서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여성이 18살에 시집가는 사례도 있고 19살쯤에. 네. 그런 사례가 왜 젊었을 때 말하자면 이 군에서 농촌인데 군에 농촌에 나가게 되면 경제 활동을 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럼 노동계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시집을 가거든요. 19살 때 빨리.
그러면 자기가 농민계급에서 노동계급으로 신분이 세탁되고 노동계급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온 자식은 노동계급이니까 농촌에 다시 안 가잖아요. 네.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뭐 여건이 된다면 뭐 대학교도 갈 수 있고 뭐 그런데 북한에서 대학교 가고 하는 건 그 설명드리기가 좀 굉장히 긴데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권력 쌓이고 권력이 말하자면 권력하고 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권력 밑에 돈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아마 많다고 해서 권력을 사지 못하잖아요. 북한에서는 돈 많아서 권력을 못 사요. 북한에서는 절대. 그러니까 옛날에 평민이 양반 계급을 산 것처럼 그런 게 그렇죠. 되는 게 절대 안 된다. 그렇죠. 상놈이 이렇게 뭐 양반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뚜렷해 있어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틀려. 대학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뭐랄까 보이지 않는 구물이랄까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노는. 그래 난 가서 식당 가서 친구들하고 계속 술 먹어요. 술 먹든지 뭘 먹든지 매일 가요. 가는데 가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도치페이는 뭐 안 해도 북한은 도치페이가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내야 돼. 내가 한 번 내고 내가 한 번 내고 돌아가는데 그 속에서 내다가 처음에는 경제적 사랑이 어려워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점에 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도 모르게 또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 물에 끼우지 못하면 그 밑에 그룹에 가서 끼어야 되겠죠.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이 있고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저희 끼리끼리 이렇게 노는 거죠. 이렇게. 네. 직업 얘기가 나와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시간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될수록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이라던가 다른 뭐 해외에서는 뭐 유튜브 크리에이터라든지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뭐 직업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또 수요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에서 인재교육이라고 진행하는데요. 그거는 어릴 때부터 북하고 전역에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가지 6번, 8번에 말하자면 체크를 거쳐서 모아서 전문화된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체육도 갖고 이것도 갖고 그냥 처음에 기초교육을 주는 거죠. 전문적으로 기초교육 주고 실례되면 김일성 종합대학에 컴퓨터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게 2년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밑에 단계에 그리고 다 걸치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가는 게 김일성 종합대학 전문가 컴퓨터 단과대학이에요. 이게 왜 다른 학부들은 딱 5년, 6년 되면 4년, 5년, 6년이에요. 근데 그 대학만은 2년이에요. 왜? 이게 잠깐만 변화가 되잖아요. 네. 업그레이드되고 발전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전문을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때 가서 전국 그런 디자이너나 이런 분야에다 선발까 키워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단계에 또 고등중학교도 전문하는 중학교가 있거든요. 말하자면 공정중학교 컴퓨터 반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컴퓨터에 대한 전문 기술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로 해서 전문 인력을 충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조금 직업 교육에 대해서 그냥 계속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특정 직업에 대한 전문 인력을 따로 조성하고 따로 꾸린다는 겁니다. 따로 키우고 어릴 때부터 그것만 주식해서 쭉 키운다는 게 그러니까 전문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럴까요? 근데 최근에 북한의 달라진 정세를 보게 되면 북한의 당, 국가, 뭐 엘리트라 그러나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기존에는 외국어나 음악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자기를 계승해 권력 구조를 가지는 쪽으로 많이 이거 말하자면 정치 쪽으로 많이 공부를 시켰어요. 실례면 김일성 종합대학 정치경제학부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아니면 김일성 외국어 문학부 이런 쪽으로 해서 자기 전문성을 자세히 이어주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은 달라져서 우학 분야나 기술 면으로 많이 자식들을 보내고 있어요. 부근행이나 평양고학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이런 쪽으로 보내서 그게 이제 그 사람도 아는 거죠. 이제 시대가 변화되고 북한이 뭐 어떻게 징조가 나빠서 망한다 쳐도 뭐 우사나 뭐 이런 전문 기술을 가진 그 기술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는 자식들을 정치적으로 아니라 이제 방향을 틀어서 저 다른 분야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네, 그렇죠. 북한도 이젠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북한의 참고 자료라는 게 있어가지고 세부적이나마 말은 세계가 돌아가는 모습을 좀 들여다보거든요. 자기들이 인지하고 뭐 북한이 코너에 몰리거나 앞으로 극단적인 뭐 상황을 대처해서 자기네들도 자식들의 교육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이쪽 방향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운 답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이나
질문들이 좀 많이 길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